72살 한경숙. 6년 전 아들이 죽고 2,300만 원을 들고 도망간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돈 챙겨서 사라진 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그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장소는 무료급식소였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왜 저런 거지꼴로 밥을 구걸하고 있어? 2,300만 원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납니다. 조용히 사라져라. 아니면 내 자식들이 6년 만에 알게 된 진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72살 한경숙은 평생 올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곳에 서 있었습니다. 강북구 구이동 낡은 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한 무료급식소 앞이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12월의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였습니다. 경숙은 손에 든 쌀포대를 내려다봤습니다. 20kg.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더 무거웠습니다. 경숙 씨, 고마워요. 이거 안에 전달하면 돼요. 옆에서 자원봉사자 김정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지인이 부탁이었습니다. 쌀 한 포대 전달하고 돌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급식소 입구 쪽을 보는 순간 경숙이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줄 끝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얇은 베이지색 점퍼를 입은 여자, 그 옆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 그리고 더 어린 여자아이. 아이들이 옷은 색이 바랬고 소매 끝이 해져 있었습니다. 여자의 머플러는 군데군데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경숙은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너 먼저 먹어. 남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빠가 더 많이 먹어야 돼. 오빠가 더 컸잖아. 여자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먹을지를 두고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경숙 이 가슴 한편이 무언가에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점퍼를 입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이 짙게 밴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건조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 눈, 그 이마, 그 턱선,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서현, 6년 전 아들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사라졌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이 아이들. 경숙의 손에서 쌀포대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 경숙 씨. 괜찮아요? 김정아가 놀라서 다가왔지만 경숙은 듣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그 세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경숙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숙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왜? 저기 있는 거야? 왜 저렇게 된 거야? 돈을 들고 도망간 사람이 왜 저기서 밥을 받아 먹고 있는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급식소 안에서 자원봉사자가 국을 떠서 그릇에 담아 주었습니다. 서연이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그릇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구석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앉아서 국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작고 약한 기침이었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경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돈 들고 도망간 여자라고 마음속에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현실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숙 씨, 어디 아파요? 김정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경숙은 쌀포대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급식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계속 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국한 그릇을 셋이서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은 거의 먹지 않고 아이들 그릇에 건더기를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쌀을 전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경숙은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경숙은 급식소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버스는 벌써 2대나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계속 급식소 유리창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아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밖이 너무 추워서겠지요. 경숙은 서연이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6년 전 그 사람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통통한 볼, 환한 미소, 생기 있는 눈빛, 며느리는 항상 단정했습니다. 머리는 늘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옷은 비싸지 않아도 정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런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리창 너머의 여자는 달랐습니다. 머리는 푸석하게 흐트러져 있었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손등은 트고 거칠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맑고 따뜻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깊은 피로와 경계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숙 이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같은 사람인가? 그때였습니다. 여자아이가 또 기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서연이 재빨리 아이를 안으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남자아이도 동생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무언가 물었습니다. 경숙은 그 장면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 손주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 6년 전, 아들의 장례식장. 그때 남자아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여자아이는 2살.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 치마를 붙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3사람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장은 텅 비어 있었고 생활용품도 몇 가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통장, 아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모아뒀던 2,300만 원이 전액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경숙은 그날 마음속에 선을 그었습니다. 돈 들고 도망간 여자.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돈만 챙겨 사라진 사람. 그렇게 단정지었습니다. 분노했고
실망했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찾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숙은 자신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2,300만 원으로 6년을 버틸 수는 없어. 계산이 맞지 않아.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 봤습니다. 6년이면 72개월. 2,300만 원을 7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32만 원. 세 식구가 한 달에 32만 원으로 생활한다? 불가능했습니다. 방세도 안 나올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경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급식소 안에서 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숙은 본능적으로 정류장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세 사람은 경숙이 있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힘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중간중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이 차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경숙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늘고 작아진 며느리의 어깨, 남루한 옷을 입은 손주들. 내가 뭘 한 거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감정이었습니다. 경숙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경숙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얼굴들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의 지친 눈빛, 손주들의 해진 옷, 그리고 자신이 6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 나는 무엇을 놓친 걸까?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는 내내 경숙은 그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경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광경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급식소 줄에 선 세 사람, 국 한 그릇을 나눠 먹던 모습, 기침하는 아이, 그리고 6년 전 그날이 겹쳐졌습니다. 경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2018년 12월 14일.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밤 11시 47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도윤이 형부예요. 사고가 났어요. 처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아들 최도윤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였습니다. 3층 높이에서 떨어지셨고 즉사였습니다. 경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복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옆에서 엄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 5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숙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는 상주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건 12월 17일 오전이었습니다. 경숙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쉬자. 아이들도 많이 지쳤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밤 경숙은 집에서 잤습니다. 서연과 아이들은 아들이 살던 빌라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숙이 빌라에 가보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도 아이들도 짐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장은 비어 있었고 아이들 장난감도 없었습니다. 화장대 위, 서랍 속, 신발장, 모든 게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숙은 그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모아둔 적금 통장. 2,300만 원이 전액 인출되어 있었습니다. 인출 시각은 12월 17일 오전 7시 23분. 장례식이 끝나고 불과 몇 시간 뒤였습니다. 경숙은 그 순간 모든 거리에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챙겨서 도망간 거야.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를 버리고 돈만 들고 사라진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경숙은 며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번호는 꺼져 있었습니다. 찾아봤자 뭐 하나. 이미 떠난 사람을. 경숙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갔어요. 아이들 키우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경숙은 눈을 떴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숙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만약 돈을 들고 도망간 거라면 왜 지금 저렇게 사는 거지? 2,3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 왜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걸까? 왜 아이들은 저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걸까?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경숙은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아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사진,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돌잔치 사진, 민준이를 안고 있는 서연. 경숙은 사진 속 며느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돈만 챙겨서 도망간 사람일까? 경숙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경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그날 밤 경숙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6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며느리는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경숙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급식소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해진 옷을 입은 아이들, 국한 그릇을 나눠 먹던 모습, 기침하던 여자아이, 그리고 며느리 서연이 지친 얼굴. 경숙은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2,300만 원을 72개월로 나누면 약 32만 원. 세 식구가 한 달에 32만 원으로 산다? 방세만 해도 최소 30만 원은 나갈 텐데. 말이 안 돼. 경숙은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숙 씨?
정아 씨, 물어볼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경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 급식소에서 본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여자분하고 아이 둘. 아, 그분들이요? 정아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그분들. 자주 오시나요? 네, 1년 넘게 오셨어요. 거의 매일 오시죠. 아이들이 참 착해요. 엄마한테 효자, 효녀예요. 경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년 넘게요? 네. 처음엔 여름쯤 오셨던 것 같아요. 작년 여름이었나 아이들이 그때보다 많이 컸더라고요. 경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년 넘게 급식소에 다녔다. 그 말은 최소 1년 이상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분 얼굴이 항상 안쓰러워요.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아이들 앞에서는 꼭 웃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정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한 번은 작은 아이가 기침을 많이 해서 제가 약이라도 사드릴까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손이 너무 떨리시는 거예요. 약값도 부담스러우신 것 같았어요. 경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경숙 씨, 혹시 그분들 아세요? 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경숙은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1년 넘게 경숙은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서연이 2,30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면, 그 돈으로 6년을 버텼다면, 초반 2, 3년은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돈이 떨어졌겠지. 그래서 지금 저렇게 사는 거야. 하지만 뭔가 석 연치 않았습니다. 서연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일을 못 구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일을 안 하는 거지? 아니면 못하는 걸까? 경숙의 머릿속에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경숙은 다시 급식소 앞으로 갔습니다. 저녁 6시, 급식소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숙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오후 5시 30분쯤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시 50분쯤 서연과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은 줄 끝에 조용히 섰습니다. 경숙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가 알아볼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또 기침을 했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아이를 안으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경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거야? 왜 약도 사주지 못하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경숙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급식 소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과 아이들도 들어갔습니다. 경숙은 그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국밥밥 한 그릇, 세 사람이 나눠 먹었습니다. 서연은 거의 먹지 않고 아이들에게 양보했습니다. 남자아이가 엄마에게 밥을 떠서 건넸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숙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6년. 6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돈 들고 도망간 여자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그 확신을 산산조각내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불을 켰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경숙은 알았습니다. 이제 직접 알아봐야 한다는 것을. 6년 전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들이 죽음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경숙은 오래된 주소록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 동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식 때 명함을 건넨 사람들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 명 한 명 이름을 짚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강철민. 아들과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선배였습니다. 경숙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최도윤 어머니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사모님, 어쩐 일이십니까? 철민 씨,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도윤이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그러시죠. 언제 뵐까요? 내일 오전에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경숙은 강철민을 만났습니다. 장소는 수유역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철민은 경비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회사를 퇴직한 뒤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숙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철민 씨, 6년 전 그날일. 혹시 기억하세요? 철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날 밤 도윤이가 왜 현장에 나갔는지 아세요? 철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사실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 씨를 부른 건 이재문 부장이었습니다. 이재문? 경숙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아들의 회사 후배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이자 동업관계였습니다. 네. 재문 씨가 밤 11시쯤 도윤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급하게 현장에 나와달라고. 그날 밤에 점검 일정이 있었나요?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원래 그날은 점검 일정이 없었습니다. 경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왜? 재문 씨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했대요. 안전 문제라면서 도윤 씨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철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안전관리 책임자였으니까요. 안전 문제라고 하면 안 갈 수가 없었죠. 경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도윤이가 현장에 갔고, 네. 그리고 그날 밤 3층 발판에서 추락했습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다음 날 아침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경숙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후에 이재문은 어떻게 됐나요? 철민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고 조사가 끝나고 한 달 뒤에 대표로 승진했습니다. 뭐라고요? 경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 씨 자리를 물려받은 거죠. 원래 도윤 씨가 대표 후보였는데 사고 후에 재문 씨가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경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았어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상했습니다. 많이. 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사모님, 철민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재문 씨가 대표가 된 후에 저한테 압력을 넣었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사고로 마무리하라고. 그래서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철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경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철민을 탓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고 전날 도윤 씨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요? 회사 장부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고, 확인해 봐야겠다고. 경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요? 네. 자재비 항목이 이상하다면서 다음 주에 감사 요청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주말에, 네, 사고가 났습니다. 경숙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그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경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철민 씨. 용기 내서 말해주셔서. 사모님, 그런데. 철민이 경숙을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재문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경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경숙은 김정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아 씨, 저번에 말씀하신 그분들, 혹시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정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모르는데 수유동 쪽이라고 들었어요. 한 번은 길에서 우연히 봤거든요. 수유동이요? 네. 그쪽 골목 안쪽이었던 것 같아요. 경숙 씨, 혹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고마워요. 경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경숙은 수유동으로 향했습니다. 급식소에서 나오는 서현 일행을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자꾸 멈춰서서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 낡은 빌라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 지하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경숙은 천천히 그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하 입구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경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방 안, 곰팡이가 핀 벽, 작은 전기장판 하나, 낡은 이불, 6평도 안 되는 공간에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경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쓰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숙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추웠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경숙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 그래, 민준아. 많이 컸구나. 경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윤이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경숙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숙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고 싶어서.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제 인생이에요. 아니야. 경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6년 전 넌 돈을 들고 도망간 게 아니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철민 씨를 만났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 서연이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사라졌는지도 이제 알 것 같아. 경숙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에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그 순간 서연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서연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경숙도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연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 전날이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도윤 오빠가 밤늦게 전화를 받았어요. 이재문 씨한테서. 응. 전화를 끊고 나서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오빠가 그랬어요. 뭐라고? 회사 장부에 이상한 게 있대요. 자재비 항목이 부풀려져 있다고. 누군가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다고. 경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문 씨가 자꾸 확인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데요. 근데 오빠는 책임자니까 확인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날 밤 현장에 나갔어요. 재문 씨가 급하다고 해서. 서연이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경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고 후에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이재문 씨가 찾아왔어요. 집으로? 네. 아침 일찍. 아이들이 자고 있을게. 서연이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어요. 조용히 사라지라고. 아니면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다고. 경숙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사람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통장에 있던 돈 들고 아이들 데리고 무작정 나왔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한테 피해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까지 위협할까봐. 경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은 다 어디 갔어?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원룸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1년 만에 다 떨어졌어요. 방세에, 아이들 밥에, 병원비에. 그 후로는 점점 더 싼 곳으로 옮겼어요. 일도 했어요. 식당 설거지, 청소, 뭐든지. 근데 서윤이가 자꾸 아파서. 서연이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천식약도 비싸고
민준이도 학교 준비물도 사야 하고 왜 진작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돈 들고 도망간 며느리라고. 경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년 동안 미안하다.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미안하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경숙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경숙은 서연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경숙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모서리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작은 싱크대 옆에 놓인 냄비 하나, 낡은 전기밥솥, 김치통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구석에는 아이들 옷가지가 몇 벌 개켜져 있었습니다. 모두 색이 바래 있었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에 묻혀 있어서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6년을 경숙 위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이 추운 방에서 겨울을 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기침을 하면서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네. 할머니가 너무 잘못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경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경숙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넌 돈을 들고 도망간 게 아니었어. 아이들을 지키려고 피한 거였어. 어머니. 근데 난 생각도 안 해봤어. 왜 내가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경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냥 단정지었어. 넌 나쁜 사람이라고. 돈만 챙기고 도망간 며느리라고. 어머니,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해는 무슨.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내 시어머니야. 가족이야. 내가 힘들 때 지켜줬어야 했어.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남몰했어. 6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어. 경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와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어.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니야. 더 말해야 해. 경숙은 서연을 마주 봤습니다. 민준이가 학교 갈 나이인 것도 몰랐어. 서윤이가 아픈 것도 몰랐어. 경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넌 굶으면서도 아이들 밥 먹이려고 애썼는데 난 따뜻한 집에서 혼자 밥 먹고 살았어. 어머니, 제발. 서연이 경숙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이 놀라서 경숙을 올려다봤습니다. 경숙은 서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서연이 황급히 경숙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숙은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발. 안 돼. 경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사과해야 해. 어머니.
미안하다, 서연아.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늦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도 아니야. 경숙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아무 잘못이 없어. 그저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어머니,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경숙은 서연이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다신 혼자 두지 않을게. 약속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울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아이들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경숙이 먼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네. 서연이 놀란 얼굴로 경숙을 봤습니다. 할머니 집. 거긴 방도 넓고 따뜻해. 아이들이 편하게 잘 수 있어.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왜? 저희 때문에 어머니가 불편하실 텐데. 무슨 소리야? 경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내 며느리고 저 아이들은 내 손주야. 가족이 같이 사는 게 당연한 거야. 하지만은 없어. 경숙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일 당장 짐 싸. 할머니가 차 가지고 올게.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경숙은 일어나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이와 서윤이를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너희 혼자 두게 해서. 민준이가 경숙 위옷깃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킬게. 경숙은 두 아이를 번갈아 안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같이 살아요? 그럼 내일부터 할머니 집이 너희 집이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경숙은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경숙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먼저 갈게. 내일 아침에 올 테니까 짐 준비해둬. 네, 어머니.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숙은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서연아. 네. 다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할머니가 옆에 있어.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숙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이번에는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경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엄마가 지킬게. 내 가족을. 경숙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빈 방 2개를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쓰던 방과 작은 방, 먼지를 닦고 이불을 널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쓸 책상과 옷장도 꺼내 놓았습니다. 오전 9시, 경숙은 차를 몰고 서연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단칸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과 아이들은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큰 가방 2개와 작은 박스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야? 경숙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경숙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6년을 살았는데 짐이 이것뿐이라니. 괜찮아. 필요한 건 새로 사면 돼.
경숙은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아이들도 뒷자리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준이가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할머니 집에 가는 거야? 응, 이제 우리 집이야. 서연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이도 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은 따뜻해요? 경숙이 백미러로 아이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주 따뜻해. 온수도 잘 나오고 보일러도 빵빵해. 서윤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분 후, 차는 미아동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15층짜리 아파트, 경숙의 집은 12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거실은 넓고 안했습니다. 큰 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서 와.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경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민준아, 서윤아, 너희 방 보여줄게. 경숙은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에는 2층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와, 민준이가 감탄했습니다. 이게 우리 방이에요? 그럼 여기서 편하게 자면 돼. 서윤이가 침대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 폭신폭신해. 서연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경숙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도 방 봐. 이쪽이야. 경숙은 서연을 아들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방. 책상, 옷장,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돼.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서연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6년 만에 보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야. 경숙은 서연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아무 걱정 말고. 그날 저녁, 경숙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오랜만에 차린 푸짐한 밥상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자, 많이 먹어. 경숙이 아이들 그릇에 밥을 퍼주었습니다. 민준이가 숟가락을 들고는 잠시 멈췄습니다. 먹어도 돼요? 그럼, 많이 먹어야지. 민준이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그래?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서윤이도 밥을 먹으며 연신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숙도 목이 메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굶었을까. 식사가 끝나고 경숙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도우려 했지만 경숙이 말렸습니다. 넌 쉬어. 할머니가 할게. 어머니, 제가 해야죠. 아니야. 오늘은 할머니가 할 거야. 경숙은 서연을 거실로 보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경숙은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두 아이는 이미 잠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자요. 서윤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옆에 있어 줄게. 경숙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우리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경숙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게 너희 집이야. 평생 여기서 살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민준이는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서윤이도 곧잠이 들었습니다. 경숙은 한참을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잠든 손주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경숙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나오니 서연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잠 안 자? 네. 아직은요. 경숙이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와서 경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하지만 서연아, 경숙은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이제 할머니가 있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할 일이 많아. 무슨 일이요? 일단 서윤이 병원부터 가야지. 기침 치료 받아야 돼. 경숙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학교 전학도 알아봐야 하고, 너도 마음 추스르면 다시 일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 그리고 변호사도 만나야 해. 경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도윤이 사건 제대로 밝혀야 해. 이재문, 그 사람 그냥 둘 수 없어. 서연은 놀란 얼굴로 경숙을 봤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그 사람은 할머니가 두렵지 않아. 경숙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그게 도윤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두 사람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지킬게. 창밖눈은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어진 가족.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시작. 경숙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와 화해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